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건요. 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힘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힘이 뭐니? 라고 하는 힘의 정의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란 물체, 불러,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네, 변화시키는 요인, 변화시키는 능력, 이걸 우리는 힘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우리가 힘에 의해서는요, 첫 번째,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 중에서 힘에 의해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 모양 변화를 이용한 게 바로 뭡니까? 용수철 저울이고요. 맞아? 그 용수철 저울은 바로 힘 중에서 뭘 이용했다? 탄성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이게 힘을 받았을 때 모양이 바뀌는 변형을 이용한 도구야. 자, 탄성력이 뭐야? 외부에서 힘을 받은 물체가 그 외부에서 준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네. 자,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로 뭐 하는 겁니까? 되돌아가는 힘. 이거 탄성력이죠. 그 탄성력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뭐였다? 용수철 저울인데, 용수철을 이용해서 저울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였다? 용수철이 내려가는 길이가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무슨 길이요? 늘어난 길이. 그렇죠. 변형된 길이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정확하게 뭐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용수철을 이용해서 외부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탄성력을 나타내는 그래프가요, 이게 변형된 길이고요, 그때 용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정확하게 비례관계에 있어요, 이 얘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건 뭐다? 네, 용철상수라는 탄성 계수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탄성력이라는 힘을 어떻게 구한다? F는 KX로 구해. F는 KX로 구해. 됐지? 단, 변형된 방향과 작용한 힘의 방향이 뭐니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는요,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걸 후계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가 하면 변형된 길이와 탄성력 사이의 그래프에서요, 밑에 있는 면적이 나타내는 거 뭐라고요? 용수철이 받은 일이자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맞아요? 네,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밑에 있는 넓이야. 어떻게 구해? 2분의 1 kx 제곱이야. 이렇게 구해요. 되겠죠? 네. 그러면 힘이라는 건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힘에 의해서 뭐가 바뀔 수도 있니? 운동 상태가 바뀔 수도 있어. 맞죠?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빠르기와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됐죠? 네. 그러면 오래간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빠르기와 방향 중에서 우리 알아. 빠르기는 변하는데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 그래. 맞지? 자,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고 할 거고,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변해도 운동 상태가 변한 경우들이죠. 됐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도 알죠.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었다. 두 개. 자유낙하 운동하고 뭐 있다?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하고 연직상반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요, 방향만 바뀌는 경우에 뭐 있어요? 빠르기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 붙어야죠. 뭐랑 붙어요? 등속. 그래서 원운동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 뭐 있어요? 네, 포물선 운동하고요.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네, 진자 운동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힘을 받으면 모양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를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런 경우들이 존재해. 이 얘기죠. 되겠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보죠.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요.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조절해요? 뭘로 조절합니까? 힘의 방향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거 중요하지 않죠? 뭡니까? 힘의 방향과 크기. 지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에 바뀌죠. 그러면 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힘의 방향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운동 상태만을 변화시킬 거냐? 이거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통제력이잖아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어. 이건 힘의 크기하고 무관합니다. 힘의 뭡니까? 방향과 운동 방향 사이에 이루는 각도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나 빠르기만 바뀌게 할 거야. 힘 어떻게 주면 돼? 빠르기만 바뀌게 할 거야. 힘 어떻게 주면 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가 어떻게 바뀌어? 빨라져. 그럼 빠르기가 느려지게 하고 싶으면 운동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요.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하면 된다? 말해! 뭐 하면 된다?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을 묶어서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겠어? 그러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왜 빨라지니? 이게 대답이 되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가 빨라져. 이유가 뭐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요. 자, 연재상반 운동은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가 줄어들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는 방법을 알겠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요. 도대체 어떤 게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뀔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멋지다. 수직이라서 그래요? 그럼 거꾸로 해봐. 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걸 옛날에 중학교에서는 실험했어요.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면에 쇠구슬이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쇠구슬에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힘을 줄까요? 그걸 실험했어요. 뭡니까? 자석. 자석을 놨어요. 그럼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쇠구슬이 가다가 뭐하니? 휘어져요. 그러면 이걸 더 많이 휘게 하려면 어떡하니? 5만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해봐. 더 많이 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석의 세게를 세게 하면 힘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방법으로도 많이 휘게 할 수 있어요. 또 자석을 가까이 댄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자석의 힘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센 자석을 갖다 댄다. 자석의 거리를 가까이 한다. 또 경사면의 길이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힘을 계속 받을수록 계속 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네. 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도 변화량이 커지겠죠. 그게 바로 충격량이죠. FT. 되겠습니까? 가능하네요. 다
그건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자석의 자기력이 요만큼만 작용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길게 쓸 힘을 많이 받으려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런 전제하에서 가능해요. 또 다 얘기해보라니까? 또요. 벌써 끝났어요? 세부수의 질량을 작게 하는 그렇죠. 세부수의 질량을 작게 하죠. 질량은 뭐라 했어요? 관성의 크기라고 했죠. 안 바뀔 거야! 라는 고집이기 때문에 그 고집이 세면 안 틀어져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잘 방향이 꺾입니다. 되겠냐? 같은 곳에서 수업해도 대답하는 정도가 다르죠. 정신 차려라. 질량이 작을수록 또 경사면의 마찰 기술이죠. 경사면의 마찰을 줄여야 되는데. 네, 또요. 경사면의 각도를 완만하게 해요. 그러면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경사가 급하면 속력이 뭐하니? 빠르면 자기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은 이게 길어도 되지만 자석 근처를 지나가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속력을 뭐 하면 돼요? 줄이면 되죠. 그러려면 이 각도를 뭐 하면 되겠어요? 줄이면 돼요. 경사각의 크기를 작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만 바꾸게 하고 싶으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게끔 하면 된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등속원운동이다. 혹시라서 물어본다.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 빼글빼글 돌리죠? 얘 등속 원운동이죠?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이 어디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의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부심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90도. 그래서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기해 보세요.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포물선 운동 진짜 운동. 왜 다 바뀌니? 그렇죠. 됐어. 다 바뀌는 이유는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기 때문이다? 비스듬한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물체요. 어디에 있든지 얘는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슨 힘을 받을까요? 중력이잖아요. 중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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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받아. 그럼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비스듬한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해요. 됐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다고요. 알겠지? 알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러면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빠방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빠르기만 방향만 한꺼번에 다 이거 뭘로 조절할까? 이걸로 조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변화되는 것 중에서요. 모양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힘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양과 운동 상태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렇다? 어떤 경우가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해. 날아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문답할 자신 없으면 과거 입시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떨어져요.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 힘이죠. 그 중에서 어떤 힘? 알짜 힘이 이걸 변화시킨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문제처럼 힘을 분류해봐 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죠. 힘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해봐 라고 했어요. 힘을 분류할 때요. 첫 번째는 뭘로? 접촉해야 작용하냐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냐 라고 하는 접촉 유무에 따라 나눈다면
반드시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3개씩 있더라. 맞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산성력, 마찰력, 부력이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야. 이렇게 있겠어. 그런 거면 이 안에서 얘네들도 분류해봐. 인력만 작용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력은 인력만 작용하는 힘이고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다 작용할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도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이니 아니면 비보존력이니,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보존력에 해당되는 것도 3가지, 비보존력에 해당되는 것도 3가지. 맞습니까? 보존력에 뭐 있어요? 중력, 탄성력, 전기.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찰력이라든가 부력이라든가 자기력 같은 것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탄성력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힘을 설명했으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4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마찰력.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마찰력의 그래프를 그리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셨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요만큼의 마찰력을 뭐라 그러니? 정지 마찰력. 얘를 뭐라 그러니? 최대 정지 마찰력. 이걸 뭐라 그러니? 운동 마찰력. 이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지 마찰력 어떻게 구해? 죽여버려. 정지 마찰력은 외부에서 주는 힘과 무조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뭐다? 반대인 힘이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없는 힘이다 그랬어요. 측정하는 거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셔야죠. 그래서 대신에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요 운동 마찰력은 계산이 가능해. 근데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뭔데? 거칠기 마찰계수와 무게. 수직항력. 그래서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수직항력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요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하는 식 불러. 뭐야 불러? 정지 마찰 계수에다 수직항력 구하세요. 이거죠. 운동 마찰력 구하는 식 불러. 운동 마찰 계수에다 수직항력 곱하세요. 맞아? 민준. 마찰력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아달라는 거야? 뭐라고 해?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중력. 중력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끼리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해요.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그 만유인력 구하는 식은 전기력 구하는 식하고도 똑같다. 됐어? 불러. 뭐야? R 제곱분의 G mm이죠. 전기력 구하는 식은 뭐였어요? R 제곱분의 크크크죠.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물체가 커도 너무 큰 지구와 같은 천체라면 천체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 뭐라 그러나? 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 이러한 중력이 작용할 때요. 자, 지구가 받는 힘이 더 크니 내가 받는 힘이 더 크니? 같죠? 작용 반전이. 맞죠? 네, 같은 크기의 만유인력이 작용해. 이 크기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고요. 그 힘만큼 나는 지구의 바닥을 뭐 하게 된다? 누르게 된다. 그게 나의 바로 뭐가 된다? 몸무게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래서 m 날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는 거의 정체는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을 곱한 값이랑 똑같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얼마야? 9.8이야. 알겠어? 네. 사실은 정확하게 9.8이니? 아니죠. 9.78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 약으로 해서 9.8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근사값으로 해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10 쓰지만 됐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지구에 있어? 어떤 사람? 1kg인 사람. 그럼 지구에서의 무게는 얼마야? 라고 하면요. 무게는 질량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값으로 곱하는 거니까 1kg인 사람이 지구에 있을 때 무게는요.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얼마? 10N이라고 할 거야. 됐어? 근데 다른 천체로 갔더니 그 천체는 지구의 중력가속도의 5분의 1이야. 똑같이 1kg인 사람이 갈 거야. 무게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똑같이 1kg이라도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는 10이 아니고 얼마니까? 2니까 여기서의 느껴지는 무게는 얼마야? 2N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왜 변한다?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니까 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중력과 속도 어떻게 재는지도 알았고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무게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았는데 나 궁금한 거 있었죠.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지구에서요. 자유낙합니다. 자, 자유낙할 때 A는 1kg짜리 물체고요. B는 10kg짜리 물체예요. 똑같이 20m 상공에서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같이. 동시에 떨어지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결정하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네.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같아서다. 맞아, 틀려? 절대 틀리죠. 됐죠? 1kg짜리는 지구가 얼마의 힘으로 당기니? 10N의 힘으로. 10kg짜리는 얼마의 힘으로 당기니? 100N의 힘으로. 당기는 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떨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서요. 맞아요. 네. 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 속도를 변화시키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1kg를 떨어뜨려도 속도 변화량이 이제 10kg짜리를 떨어뜨려도 속도 변화 그래프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20m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없이 같은 물체, 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가속도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해. 중력, 가속도가 다르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야 정상이야. 맞죠? 중력과 속도가요. 지구의 절반이에요.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인데 생각해봐야죠. 지구의 중력과 속도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A라는 천체의 중력과 속도는 5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20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걸린 시간. 지구에서의 시간이 2초인데요. 그죠? 이거 지구거든요. 어떤 천체에서 떨어뜨릴 때요. 걸린 시간이요. 이게 과거 입시 문제야. 너는 이 상태로 다 떨어져. 이게 과거 2차 시험 문제예요. 너의 중력과 속도가 같아서 동시에 떨어진다며. 그럼 다르면 지구랑 다르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배운 걸 뒤집어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져요? 전체는 여기 가속도 어디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얘는 11대 이거예요. 5는 이 기울기의 절반이죠. 간거리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가야 되면 이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시간이 몇 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2루트 2? 자, 그러면 이게 넓이요. 2분의 1 곱하기 이거 뭐랬어? 삼각형 넓이 구하시.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증가량. 이거 뭐라 그랬어? 병신들. AT. 맞아? 여기 T초 걸렸어. 이때 속도 증가량은 AT야. 맞아? 응? 가속도가 올라갔으니까 OT야.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이 얼마여야 돼? 20. 너네 낙하거리 구하나씩. H는 불러. 자유낙하거리 구하나씩. H는 뭐가 부족한지 알죠?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2분의 1 GT를 기억하니? 그쵸? 되죠?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결정된다. 이 얘기죠? 이 똑같고요. 지구나 됐어. 달에서나 2 곱하기 H라고 하는 높이 똑같아요. 이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는 거야?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중력가속의 몇 분의 1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시간은 루트 200. 그러네요. 그러면 2루트 2초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가. 중력가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중력가속도가 달라지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루트 G분의 1만큼의 시간이 더 걸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면 된다. 이게 바로 중력가속도다. 자, 그러면 중력가속도의 실제 크기는 R제곱분의 GM. 요게 중력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식이라 했어. 중력가속도의 크기는요 R제곱분의 GM으로 구해. 지구가 어떤 모양이야? 지구는 어떤 모양?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아니다? 그럼 어디가 더 길어? 적도 반지름이 더 긴 지구는 적도타원체야. 과장에서 그리고 그래. 중심으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극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어. 실제 지구는. 그래서 적도타원체라고 얘기하는데 극지방에 있는 사람 1번, 우리나라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2번,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 3번. 얘네들이 무게를 쟀는데 다 똑같이 그 위치에서 600이 나와. 실제로 누가 제일 무거울까? 실제로 누구의 질량이 제일 클까? 됐어? 그래서 쟤네 3명을 같은 위치에 놓고 무게를 재면 실제로 누가 제일 무겁게 나올까? 몇 번? 3번이요. 그 다음 2번이요. 그 다음 1번이요. 왜요? 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의 R제곱 요 값이 달라져요. 됐어? 네. 3번처럼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클수록 중력가속도는 뭐 한 거니? 작았던 거야. 이해돼? 그러니 1번과 2번과 3번의 질량이 다 똑같이 10이라고 쳐보자. 10kg. 근데 중력가속도는요. A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력가속도가 커서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100N으로 측정이 되겠죠.
근데 B는 반지름이 B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서 8대요. 그럼 얘는 80N으로 측정됐어요. 정상이야. 맞아. C는 반지름이 제일 기니까 중력 가속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는 5밖에 안 돼요. 중력 가속도가. 그렇다면 얘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여야 돼? 50N이어야 되겠다.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질량이 다 똑같이, 얘네들의 무게가 다 똑같이 600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다른데.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량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질량이 60인데요. 얘는 질량이 60보다 커야 되죠. 얘는 질량이 60보다 엄청 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되겠니? 그래서 실제로는 3번의 아이의 질량이 제일 컸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해놓고 한꺼번에 무게를 재면 3번의 무게가 실제로 제일 무겁게 나와요.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랑 했던 마지막 6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니? 부력. 얘기해봐. 부력이 뭐야?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네. 이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네, 공식이요. 이제 공식이 좀 친근할까요? 부력 구하는 불러. 로, 제로, V, G죠. 여기서 로는 뭐? 네, 물의 밀도, 유체 밀도. V가 뭐야? 물속에 잠긴 부피. 되겠니? 이렇게 계산하면 돼. 또요.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네,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뺀까? 이게 부력의 크기. 공기 중에서 무게되니까 100N, 물속에서 무게되니까 70N. 그렇다면 부력은 얼마? 30N. 이런 얘기. 맞아? 또? 그렇죠. 부력은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무게야. 알겠습니까? 요 얘기죠. 넘친 물의 무게야. 이런 얘기죠. 되겠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자,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니까 100N이었는데요. 얘를 이대로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용수철이 가리키는 탄성력이 70이야. 그렇다면 얘한테 작용하는 부력은 얼마야? 30이야. 그래서 30의 부력이 작용하고요. 탄성력은 70이고요. 물체의 무게는 100N이라서 힘의 평형 상태야. 맞아? 자, 그랬을 때요. 이 공을 넣기 전에요. 사실은 비커하고 물밖에 없었을 때는 이 저울이 측정한 값이 얼마냐면 200N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공을 집어넣어서 아직은 바닥에 안 닿아서 이 저울의 눈곱은 얼마일까? 얼마? 얼마? 얼마요? 230N입니다. 그래서 네, 저울의 눈금은 부력만큼 커집니다. 왜요? 자, 부력 말로 표현해봐. 부력은 누구를? 물이 공을 얼마? 30N의 힘으로 뭐한다? 민다. 이거의 반작용. 공이 누구를? 물을 얼마? 30N의 힘으로 뭐한다? 누른다. 그러면 실제로 저울을 누르는 건 여기 있는 물의 무게 200에다가 공이 눌러주는 힘 얼마까지? 30까지 더해서 230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저울 위에 올려놓고요. 물체를 넣었을 때 이 저울의 눈금이 커지는 이 크기가 됐어? 거꾸로 부력의 크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부력을 구할 수 있고요. 부력의 크기를 이용하고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몸 자체가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삶을 유리하게 만든 생물들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들려. 어린 조류 어류, 조류 조류. 어류에 뭐요? 물고기 어류가 물고기고 저도 알아요. 저 박스는 뭐냐? 물고기에 뭐요? 물고기에 지느러미 아니 아 공기주원 네? 아닌가? 아니 공기 뭐라는 거야? 혼자 뭐라는 거야? 잠깐만 물고기에 뭐요? 아니 공기주원 불에 네, 아, 불이에요. 물고기들은 몸속에 공기 주머니 불에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 불에라고 하는 거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면 몸의 밀도가 뭐해지니? 작아지죠. 그럼 뭐 할까요? 물고기가 떠요. 그래서 그 불에서 공기를 빼면 밀도가 커지죠. 그럼 물고기가 뭐합니까? 쉽게 돌아가져요. 여러분들 우리 그 제주도의 해녀들은요. 물속에 잠수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 보면 잠수하려고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해녀들은 잠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다가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무거운 땅 차고 들어갑니다. 가라앉으려고. 알겠니? 그 어려운 잠수를 물고기들은 불의 크기 조절을 가지고 하고요. 그 불에를 이용해서 만든 게 우리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 떴다 가라앉았다가 바로 물고기의 불의 원리 이용한 겁니다. 이게 4년 전 기출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기출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되겠냐? 또 이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부력을 크게 한 게 불의 옥장. 그렇다고요. 걔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물 위에 뜹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힘을 너네들이 배워서 문제를 풀어왔어. 숙제 검사를 하는 거라잖아. 숙제 안 하면 다음 주부터는 학원 오지 마십시오. 학교 다니냐고 힘든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숙제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가져오거나 숙제를 안 한 상태로는 수업에 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몇 페이지까지가 숙제였냐면 39입니다. 딩동댕. 넘기죠.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게 국률이죠. 여기요. 네? 39페이지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들게 올라가는구나.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러니까 답하는 정도가 다르죠. 일주일 수업하고도 격차가 생기는데 이게 쌓여서 2달, 3달이 되면 합격률이 달라지는 거야. 꼬맹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수업하는 거밖에 못합니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숙제 다 한 사람이 민준이하고 누구였어? 이름이 뭐였지? 백세. 나는 세인이하고 서윤이하고 얼굴이 구분이 안 돼. 신기하지? 세인이하고 서윤이하고 얼굴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맨날
어떻게 하면 구분이 되는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구분을 다 하시더라. 아, 너 약간 누구 새 닮았다고 그랬어. 서윤이. 어떤 캐릭터 닮았다고 재롱쌤이 그랬었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자, 이거 숙제 안 한 거는 부모님들한테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쉬운 내용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자, 보시면 여러분들 7페이지요. 됐어요? 7페이지 1번 시작. 30초.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그젠플 1번, 2번. 틀리면 뒤져요.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틀리면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하죠. 1번에다 5번입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동차가 찌그러진 건 모양 변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힘에 의해 효과가 맞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에 1번은 모양 바뀐 거죠. 2번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뀐 경우고요. 3번은 운동 상태만 바뀐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자, 8페이지, 9페이지에 이그젠플 5문제 있어요. 시간 1분. 이건 생각할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할 수 있죠? 해볼까요? 3번에다 1번 똑바로 목소리 크게. 자, 4번에다 1번은 마찰력, 2번 부력, 3번 탄성력입니다. 멋지세요. 5번에다 2번입니다. 6번에다 2번이죠. 그래서 이 개새끼들이 보면 마찰력은 큰 게 좋니 작은 게 좋니?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쵸?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 얘기해봐. 아는 대로. 마찰이 커야 좋은 경우 하나도 말을 못해요? 마찰을 등산할 때요. 네, 그래서 등산화가 그래요. 축구화가 그래요. 알겠어? 꼬맹이들이 걸으면 맨 처음에 배울 때 신는 양말에 플라스틱 징 박아놓죠. 그게 그래요. 또요. 네. 누를 때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퀴에 체인 감는 게 마찰을 크게 하는 거예요. 또요. 암벽 등반할 때 앙벽 등반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를 놓치고 송진이요.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첼로 칠 때요. 줄에다가 송진 바르죠. 그거 마찰 뭐하게 하려고요? 크게 하려고요.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손에다가 뭐 하얀색 가루 바르죠. 마찰 크게 하려고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알겠어? 이런 것들은 마찰을 크게 해야 좋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를 걸어 다닐 때요. 바닥과 신발 사이에 마찰은 뭐 해야 됩니까? 커야죠. 그러니까 마찰이 저는 어느 판에서 우리가 못 걷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닫을 때 문틀과 문 사이는 마찰이 작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경우들은 마찰이 작아야 되고요. 다른 경우들은 마찰이 오히려 커야 좋은 경우죠. 선생님이 판서할 때요. 칠판하고 분필은 마찰이 커야지 분필이 잘 부서져서 칠판에 붙죠. 그러니까 유리판에다가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찰이 무조건 작아야 좋다라고 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자, 창문 안에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문 밑에 이렇게 조그만 바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밀어서 잘 열리라고. 됐니? 그런 경우는 마찰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답. 7번의 답 뭡니까? 4번. 네, 4번이죠. 자석이 같은 극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병신이죠. 뭐가 작용하니? 청력입니다. 되겠습니까? 넘기죠. 자, 10페이지요. 8번부터 9번까지요. 빨리빨리 하자. 이번에 영재 경쟁률이 평균 7대1 나왔어요. 오늘 접수 나가면. 자, 해볼까요? 자, 8번에 1번. 전기예요. 전기력입니다. 됐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정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마찰전기. 자, 2번. 자기력. 3번. 중력입니다. 자, 9번에 답. 2번. 2번입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울로 측정합니까? 질량되는 저울. 무슨 저울? 미친년. 미친년이라고요. 질량을 무슨 용수철 저울로 됩니까? 용수철 저울은 무슨 뭐 재는 저울이야? 무게 재는 저울입니다. 질량은 뭐로 됩니까?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이죠. 질량 단위 킬로그램, 무게 단위 뉴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신 차리십시오. 자, 13페이지 가. 이거 했었나요? 아니에요. 자, 해볼까요? 자, 1번은요. 1번 말해. 10-1번. 80뉴턴. 오른쪽. 2번은요. 20뉴턴. 오른쪽. 근데 꼬맹아, 이거 보면 느끼는 거. 똑같이 30하고 50인데요. 힘의 크기가 1번은 80이고 2번은 20이죠. 이유가 뭡니까? 힘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됐어. 두 힘의 방향이 달라서죠. 1번 같은 경우에 두 힘이 같은 방향이니까 최대의 효과. 2번은 반대 방향이니까 최소의 효과죠. 그러면 사이에 있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하시면 돼요. 됐어? 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눈에 잘 모르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좀 알아 이년들아. 이제 외울 때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문.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한 번 더 해서 여기에 있는 39페이지까지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방사도 집에 간다. 이제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이거 넘겨도 돼요? 넘길게요. 16번부터 17번까지 질문해보세요. 없어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넘길게요. 특히 우리 수업 시간에 19번에 해당되는 사고력 형상을 문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23번 23번 봐. 28번 28번이요. 자, 23번하고 28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는데요. 그 중에서 23번 같은 경우에 그림과 같이 두 사람이 줄을 팽팽해지도록 잡아당겼어요. 그렇죠? 자, 그럼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은 몇 가닥? 이 줄 몇 가닥이에요? 한 가닥의 실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두 가닥은 어디서 나오는 일이에요? 윤호야, 네? 너 애들 관리 안 하는데? 물 관리 좀 하자. 제가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왼쪽 사람을 A, 오른쪽 사람을 B라고 그러자. 그러면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냐? 아니면 그래서 C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냐? 같죠. 한 가닥이니까 장력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A를 당기는 힘이나 그래서 A가 C를 당기는 힘이나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아니면 C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명의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C를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실이 한 가닥이기 때문에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C를 당기는 힘이나 이 모든 힘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력이 한 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사람이 자 동시에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가장 작은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가장 작은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잡아당길 때 가장 적은 힘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왜냐?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돼요. 왜? 어차피 얘하고 얘는 합력이 얼마야? 0이요. 되겠습니까? 0이기 때문에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는요. 이 힘은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이리로 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게 가장 적은 힘으로 둘을 실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까요? 이 문제는요. 저희 반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고 이거는 실제로 기출되어 있던 문제예요. 하나는 자석이고요. 하나는 금속입니다. 누가 자석이고 누가 금속인지 모를 때요. 어떤 게 자석이고 어떤 게 금속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이 얘기잖아요. 이거 과거 기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생각이에요. 네 아이디어를. 오류만 없으면 맞는 거야. 해봐. 어떻게 하면 돼? 청력 모두 되는지 안 들려. 자석 가져다 대가지고 자석에 인력이나 청력 모두 적용하는지 봐가지고 이 두 개만 사용해야 돼. A하고 B만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요거 두 개만 사용해서요. 어떤 게 자석이고 어떤 게 금속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반 친구들 얘기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구조가 고쳤을 때 인명처럼 적용하면 저는 잘해. 뭐야? 하나를 그냥 어?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바로 형태로 부셔갖고 주변에 나왔을 때 자기장 형성하나 안 형성하나. 그냥 만약에 금속을 뿌렸으면 이제 주변에 놔두면 이제 그 자기장의 형태가 있고, 만약에 자석을 뿌렸으면 아무 형태 없이 금속 가루면 자기장의 형태가 있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철가루 그 자석 뒤에 철가루를 두면 이제 하나를 가루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 주변에다 흩어봐. 뭐 그래요? 네, 가능해요. 또 말해. 초등학교 때 자석에다가 클립 붙여봤니? 어디에 제일 많이 붙어? 클립을 붙이고요. 그 밑에 붙이고요. 그 밑에 붙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길게 붙는 위치가 어딜까? 어딜까? 그래서 그렇구나. 자석은요, 하나의 자석이라도요, 양끝이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세요. 여기를 자극이라고 해요. 여기는 자석의 세기가 0입니다. 거의. 왜? 서로 쌍극자가 상쇄되는 힘을 만드니까 그래요. 여기는 자기를 거의 잡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의 자석에도 부위에 따라서 자석의 세기가 달라. A든 B든 하나를 이렇게 놓는 거야. 얘가 자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는 얘를 자석이라고 생각하자. 만약에 이게 자석이다. 그리고 내가 금속. 됐어? 그러면 얘가 자석이면 B는 금속이겠지? 걔를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떨까? 달라. 근데 누워있는 게 금속이야. 이게 자석이야. 갖다 댄 부위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를까 안 다를까? 안 다르다. 괜찮지? 괜찮지? 이런 거야. 굳이 힘들게 안 부숴도 돼. 괜찮아? 하겠어? 이런 거. 그냥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이거 했거든요. 클립 갖다 붙여보는 거. 그럼 부위마다 자석의 세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예서가 그러지 않았어? 자석을 쪼개면 효과가 같아지지 않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 실험을 해보겠다고? 누구였어? 아, 세인이었어. 자극이 많아지거든요. 쪼개면 자극이 많아져요. 가장자리가 많아져요. 그럼 자석의 세기가 세져요. 이런 것들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그걸 해본다 그래서 그래? 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자석에다가요, 나침판을 갖다 댔을 때 나침판에 A이 자석의 S를 향해서 휠 거 아니야. 그 휘는 여기에 놨을 때, 여기에 놨을 때, 여기에 놨을 때가 달라요. 됐어? 자기력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처럼 우리는 문제 풀 때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이런 문제가 간단하죠. 하지만 그런 문제는 과거 입시에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생각하고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넘기죠. 20, 21페이지에서 질문해봐. 21페이지에서 질문해봐. 진짜 하셔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떤 부분이 내가 모르는지를 모르죠. 손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없어? 없어? 괜찮아?
넘겨요? 모르는 거야. 34번 혹시 34번. 응? 30번이요? 자, 30번 하고 34번 하고요. 30번을 질문하셨어야 38번이 해결됐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됐으면 다행이고요. 30번 보시면요. 30번하고 38번의 차이점이 뭔지 빨리 보세요. 볼까요? 뭡니까? 양쪽의 실이 이루는 각도가 같을 때와 각이 같지 않을 때거든요. 됐어. 자, 물체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양쪽에 두 개의 실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데 그 두 실이 이루는 각도가 다를 때와 각도가 같을 때 양쪽 실의 장력의 크기 어때? 이거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봐도 이쪽에 왼쪽에 있는 T1하고 T2하고 장력의 크기 누가 클까? 이미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실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실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루는 각도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각도는 30도이고요. 여기 각도는 60도로 보겠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요. 뭐 물체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여기 실이 하나 더 이렇게 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을 T1이라고 할게. 이 장력은 T2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100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어. 자, 그럼 꼬맹아 여기에 합력 얼마야? 합력 얼마야? 0이야. 정지 상태니까. 그걸 왜 고민해? 정신 안 차려? 자, 그러면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뭐 있어요? T1, T2, 중력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물체가 이 실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이 3개의 합력이 0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요.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세 힘의 합력이 0이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면 반드시 얘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야.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보면요. 본능적으로 뭐 했어야 됩니까?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됐어? 분해해야 된다. 맞아요. 자,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력은요. 비스듬한 방향이 아니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좌표에. 됐어?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36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보여드렸죠? 이거 36번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해주셨죠. 이거 평행사변형 2번 그려서 합력 구하는 거 무식한 짓이죠. 사실은 X 좌표들끼리 맞아요? 네. X 좌표가 바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화살표이죠. 맞죠? 그래서 X 좌표를 X 좌표끼리 합성하시고 Y 좌표를 Y 좌표끼리 합성해서 보면 돼.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수평 방향의 힘들끼리 합성하셔야 됩니다. T1 됐어? 얘 얼마니? 이거 장력이요. 이거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눴을 때요. 대각선이 얘잖아요. 그러면 이게 90도잖아요. 이 각도가 3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크기가 T1이니까 얘 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물론 T1 코사인 30 얘는 얼마라는 거야? T1 사인 30으로 빨리 바꿔서 봐야죠. 그 중에서 T1에 해당되는 수평 방향의 힘은 뭡니까? T1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T1이야 이거죠. 맞아? 수직 방향의 힘은요. 빨리 보셔야죠. T1 사인 30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T1의 크기야. 됐어?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의 좌표로 분류해서 보셔야죠. 그러면 T2도 그래요. T2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이건데요. 수평 방향인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이니 얘가 60도이겠지. 그랬을 때 이 크기 어떻게 구하면 돼? 불러. 이거 어떻게 불러? T2 코사인 60.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T2야. 맞아? 얘는요 T2 사인 60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T2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그 중에서요. 그리고 수직 방향의 힘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얼마? 100 이거 있죠. 되겠어? 그러니 수평 방향은요.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 0. 그래서 평형. 수직 방향은 이 세 힘의 합력이 0. 그래서 정지. 맞죠? 네. 그랬을 때요. 이 힘과 이 힘은 반드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분의 루트 3 T1의 크기가 2분의 1 T2의 크기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뜻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T2는 T1의 루트 3배야. 맞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T2. 누가 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큰 쪽에 줄의 장력이 반드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각도가 큰 쪽의 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T2의 크기는 T1의 루트 3배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T1이 몇 뉴턴인데 그거 알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됐죠? 이거 보시면 이제 수직 방향. 위로 작용하는 T1의 수직 방향과 T2의 수직 방향의 힘을 합한 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랑 같아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2분의 1 T1에다가 2분의 루트 3 T2를 더한 값이 100이어야 되는데 T2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3 T1으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시면 2분의 3 T1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하고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 2, 1은 얼마야? 100이야. 이게야. 그러면 T1은 얼마인데? 50N이야. 그러면 T2는 얼마인데? 50 루트 3이야. 맞아?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됐다면 38번 문제 볼래요? B하고 C의 각도가 어떠니? 같죠? 각도가 같아요. 그럼 B 쪽에 작용하는 장력과 C 쪽에 작용하는 장력 중에 누가 더 크게? 같죠?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면 시작점부터가 달라. 아, 얘네들은 장력의 크기가 같을 거구나. 그러니까 각계 방식 계산하시면 훨씬 편하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A라는 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물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 각도가 30도입니다. A줄, B줄, C줄. 그리고 여기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600N입니다. 근데 정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보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보고 계산하셔도 되는데 전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입니다. 정지니까. 그렇죠? 이 막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뭐 있어요? A, B, C. 이씨, A가 막대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이 새끼야. B하고 C하고 중력하고 이 새끼야. 맞아? 이거죠. B에 다 있는 건 요 3개예요. 그랬을 때 B의 장력하고요, C의 장력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 합력이 0이야. 자, 이때 B의 장력이요. 됐어요? 네. B의 장력하고 C의 장력 중 누가 커요? 같아요. 각도 같으니까. 그럼 이거 장력 하나예요. 크기 같아요. 됐죠? 네. 그랬을 때 이 장력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시고요. 자, 이쪽에 있는 장력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눴을 때 됐어? 네, 힘은요. 수평은 수평끼리의 합력이 0이고 수직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이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해요? 자, 그 중에서요. 당연히 얘는요. T 코사인 30 얘도 T 코사인 30 그죠? 얘 얼마입니까? T 사인 30 얘도 T 사인 30
됐어. 그 중에서 수직 방향 힘들의 합력으로 문제를 풀면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t 사인 30짜리 두 개니까 2분의 1 t에다가 이거 두 개 합함값이 그래서 물체의 무게 600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 날리시면 t는 얼마다? 그 자체가 600N이다. 이죠? 근데 이거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죠? 요 각도가 몇 도일까? 이거 120도예요. 힘의 크기가 갖고 각도가 몇 도예요? 120도 특수각이죠. 합력이 얼마입니까? 이 한 변의 크기로 같죠. 그러니까 요거 합력이 됐어. 네, 여기에는 물질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야.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던 34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요, 영재 문제예요. 영재 문제를 살짝 간단하게 순화시킨 거지만 사실은 영재 문제입니다.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이 각각이 20cm짜리야. 그래서 20cm짜리 용수철을요,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놓은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40cm라서 내가 손으로 가지고 있어서 용수철 A도 B도 C도 변형되지 않게끔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물체의 크기는 무시하면 돼요. 40cm짜리야. 그랬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당연히 이물체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누르는 힘 때문에 C라는 용수철은 뭐합니까? 압축. 됐어. A, B 용수철은 뭐합니까? 늘어나죠.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A라는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어. B라는 용수철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X만큼 늘어나. C라는 용수철 어떻게 될 거니? 얘가 내려온 만큼 얘는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얘도 X만큼 압축됩니다. 변형된 길이가 똑같아요. 맞죠? 그 상태예요. A, B 늘어나고 C는 압축된 상태야. 자, 이때 탄성력 방향 화살표를 표현해. 신기한 거 보여요? 탄성력 방향 보여요? 이거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같아요. 그럼 변형된 길이가 똑같으니까 탄성력의 크기가 어떨까요? 다 같아요. 자, 그러면 탄성력 방향 A 어느 쪽 방향? 네, 위쪽 방향. B요? 위쪽 방향. C요? 위쪽 방향. 근데 크기는 다 똑같아요. 됐어?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인 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지만 뭐예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죠. 누가 커요? 맞죠. 그러니까 3F의 크기가 그러니까 mg와 같아.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 해봐. 쉬는 동안 풀어놔. 쉬는 시간이래. 애들이 자꾸 왜 왔다 갔다